3천 주가 넘어가는 거를 쫄려 할 필요는 없다. 부하가 되기 일보 직전인 기업들이 제법 많아요.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든 붙잡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주가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주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될까요? 바로 오늘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고태봉 센터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주가 지수 지금 3,000대 안착의 등 공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현상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계속될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말씀드려 보면요, 늘 프라이스는 어닝 곱하기 멀티플. 네. 그러니까 기업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얼마냐라는 게 늘 변수였죠. 네. 왜냐하면 뭐 100억 벌던 회사가 200억 벌게 되면 주가 2배로 올라가는 게 맞죠. 대신에 이런 산업군은 예를 들어 뭐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PR을 10배 받아야 돼 하면 그 배수라는 게 보통 상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를 들면 바이오 종목은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허락받고요. 네. 반면에 전통 기업군들은 뭐 PR 뭐 7배에서부터 10배 굉장히 고정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배수가 고정돼 있고 실적이 늘 변동하다 보니까 주가 지수 1000에서 2000까지 가려면 실적을 2배를 냈었어야 돼요. 근데 그 도움을 줬던 게 어떤 중국이 굉장히 크면서 한국이 어떤 이제 중간재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2배를 벌었죠. 근데 이번에 잘 생각해 보시면요, 코비드-19이 딱 터지면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었는데 애플이 벌어들인 이익이 아주 조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되던가요? 완전히 뭐 진짜 환호하는 듯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죠. 처음에 우리 1트릴리언 달러, 즉 1000조를 넘어섰다고 환호성을 지른 게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2트릴리언입니다. 2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네. 주가 배수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닝이 아니라.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요, 이 코로나라는 어떤 굉장히 체감형 고통이었죠, 이게. 네. 이번에 우리가 지구를 함부로 일단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지구가 우리한테 재앙을 준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게 역시 주가 배수를 건드리는 촉매제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3,000을 넘었는데 잘 보시면요, 예전 대한민국의 코스피를 구성하는 10개를 보면 뭐 한국전력이나 포스코나 굉장히 전통적 기업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현대자동차도 기계 산업이었죠. 그러니까 장치 산업을 통한 제조업이었는데 지금 구성 요소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이 3사는 반도체죠. 근데 반도체도 시크리컬이라고 해서 경기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 조절되는 시크리컬이었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좀 됐었어요. 왜냐? 경기 좋을 때만 좋으니까. 하도 출렁거리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디스카운트, 즉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주문형에 의존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일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삼성전자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그만 좀 출렁거려?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TSMC처럼 너네 파운드리 업체로 변신할 수 없겠니? 왜냐면 그럼 덜 출렁거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TSMC가 꽉 찼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요구하는 게 파운드리 쪽으로 좀 변해달라라는 요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나 아니면 뭐 스마트 센서 같은 뭔가 미래형 그러니까 NPU라고 해서 뭐 지능형 반도체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에서 그 성질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굉장히 드문 섹터 중에 하나인데 구글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특이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 플랫폼 기업들은 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열려 있고요. 특히나 네이버나 카카오의 어떤 기업 집단은 자회사들로, 저는 이런 비유 많이 하거든요. 생선이 마치 알을 쫙 낳듯이 많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부하가 되기 일보 직전인 기업들이 제법 많아요. 그 자회사들 중에? 그렇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 1등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 모빌리티 아직 상장 안 했죠. 어떻게 만약에 한국의 우버다, 얼마나 높은 밸류에이션 더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CMO 기업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이 바이오 쪽에. 그렇죠. 빅파마들로부터 주문을 받았을 때 대량으로 생산해주는 그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CMO 쪽 1등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기자님 뭐 PR 150배가 높은 겁니까? 200배가 높은 겁니까? 뭐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쪽의 PER은 더 이상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워낙 셀트리온스, PER 자체가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쪽은 사실은 굉장히 꿈이 열려 있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바이오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서 예를 들어 1000개짜리 블럭을 만들고 있는데 레고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1000개 레고를 쫙 쌓았는데 딱 하나가 비어가지고 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블럭이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서 딱 그 조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조각의 가치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이오 기업들이 야 도대체 이 작은 물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 그러니까 그 인더스트리만의 고유의 특성입니다. 그게 두 개 기업이 있죠.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 자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나요? 배터리 기업입니다. 네. 자 배터리도 자동차가 9천만 대가 1년 시장에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2% 정도가 전기차래요. 근데 탄소 중립이 가능해지려면 한 2030년 경서부터는 계속 늘어나서 결국은 50% 70%까지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2%라는 거가 큰가요, 굉장히? 아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가치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10을 구성하는 이 종목들이 완전히 예전하고는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예전에 전통적으로 봤던 밸류에이션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기술주만 모은 나스닥을 따로 봐야 되는데 한국의 코스피가 구성 종목만 맞습니다. 딱 보면 맞습니다. 이거 나스닥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런 말을 할 정도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요. 네. 그 전통 산업의 대표 주자인 자동차도 요즘 이 뉴스 플로우 보시면 어떠세요? 이제는 이게 테크 기업 중에 아주 가장 선도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도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현대가 아니라 미래자동차는. 미래자동차? 왜냐면 그런 건가요? 이번에 애플도 러브콜이 왔죠. 그래서 네. 러브콜이 온 거는 팩트고요. 결국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현대가 수용을 해다는지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자동차 역시도 뭐 현대나 모비스나 기아가 계속 다시 이제 시가총액을 회복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차화정식의 27만 원이라는 고점을 드디어 네. 넘겼습니다. 어. 그러니까 LG화학은 이미 뭐 이전에 넘겼는데요. 자동차는 뒤늦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구성 요소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주가 배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부여했던 밸류에이션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애플의 시가총액이 대한민국 코스피보다 큽니다. 네. 근데 그 회사가 1트릴리언에서 2트릴리언 됐다는 얘기는 2배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지수가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시가총액 10위 기업들이 그렇게 밸류에이션 더 받을 수 있다면 3천 주가 넘어가는 거를 쫄려 할 필요는 없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현재 이런 어떤 테크주 또 우리나라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배터리라든가 이쪽이 잘 될 건 알겠는데 이미 고평가될 만큼 평가돼서 지금 뭐 투자를 시작한다든가 하기에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참 예술인 게 뭐냐면요. 진입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사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1,400대 많이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미 캐피탈 게인을 상당히 얻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조정은 오기 마련인데 그때도 내가 버틸 수 있다라는 아마 마음에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실 거고요. 반면에 최근에 이제 뭐 3천을 즈음해서 굉장히 초조하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위험 관리에 대해서 더 아마 촉각이 예민하실 거예요. 반대로 지금 뭐 한 3,200 정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뭐 금리보다 더 벌면 된다 정도의 소박한 마음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하여튼 제 생각은 모든 게 지향점이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앞으로 이 설명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카본 뉴트럴러티, 즉 탄소 중립의 시점을 우리 정부에서는 언제로 발표했냐면요. 2050년으로 발표를 했죠. 그럼 2050년도에 탄소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자동차 같은 모빌리티는 2035년경에는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좀 접어야, 왜냐하면 보통 차를 구매하고 나서 한 15년 정도는 중고차 시장까지 포함했을 때는 러닝 피리오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5년부터는 서서히 내연기관을 줄이기 시작해서 50년 돼야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큰 아젠다를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초기 국면이에요. 예를 들면 발전도 화력 발전에서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조력으로 바꾸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동차도 이제 막 우리의 페네트레이션 침투율이 내연기가 꽉 차 있던 데서 전기차가 조금씩 틈을 버리고 가고 있는 틈인데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먼저 앞당겨진 건 사실이지만 지향점을 멀리 본다 그랬을 때는 사실 초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이 과열됐다는 얘기는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오히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로 모든 게 바뀌어가는 시대에서는 또 역시 우리가 빅데이터나 AI 같은 얘기를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기술적인 어떤 특혜를 우리가 좀 받고 있는 시점이냐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하는 그 스마트라는 거에는 많은 것들이 함의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무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람의 두뇌를 대신하는 AI나 사람의 기억을 대신하는 클라우드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근력을 대신하는 로보타이제이션, 이 모든 게 사실은 지금 기술적으로 계속 접근되고 융복합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무인화의 진짜 편의를 막 누릴 때가 되면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타임 호라이즌, 언제까지 우리가 주식의 시기를 볼 거냐에 따라서 아마 고평가 논란은 좀 희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무인화가 되면 걱정되는 게 뭐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 테니까 혹시라도 그 주식을 살 사람도 좀 줄어들고 사람들의 소비 여력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반대로? 지적이세요.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제가 코로나 때 유심히 보니까 사람의 욕망, 욕구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머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심미적 욕구라든지 자아성취까지 더 올라가게 되면 8단계까지 올라가는데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집콕하고 있으면서 이제 한국은 이제 강제 집콕은 아니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소셜 디스턴싱 자발적이죠. 네, 우리나라는. 근데 해외 같은 경우 락다운 때문에 집에 완전히 갇혀 있을 때 심미적 욕구나 아니면 뭐 이 즐거움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사라지던가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트래픽이 확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덕분에 한국의 뭐 K 드라마도 아주 호평을 받았고요. 자, 그런 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노동력을 이 로보타이제이션이 대체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 현실 공간에서 뭔가 노동에 소외가 된다. 그럼 그 욕구를 저는 가상 공간에서 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막 혼을 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게임을 해서 돈을 만약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번다. 그럼 아이들한테 이 게임을 계속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뭐 좀 갈등될 것 같은데요. 갈등이겠죠. 최근에 진짜 엄청난 소득을 올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게임으로. 이게 비탈릭 부테딘이 이더리움을 만들었을 때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상 공간에서 자기가 축적한 자산 개념을 씁니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생 게임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세계 1등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회사가 갑자기 파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평생 내가 디지털 공간에서 쌓아왔던 에셋이 제로가 돼버린 겁니다. 네. 누가 지켜주나요, 그걸?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기술을 만든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그 공간에서 계속 부도 창출할 수 있고 그 현실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얻어진 금액이나 아니면 자산을 가지고 다시 환가를 하거나 이 돈으로 다시 음식료를 사거나 하는 경제 활동들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AI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 사람이 계속 창의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럼 가상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페이먼트 시스템을 가질까요? 법정 화폐를 쓸까요? 아니면 가상 화폐를 쓸까요? 가상화폐로 진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그러면 야 그래도 가상화폐만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 하실 때를 대비해서 아마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이 정치적 아젠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필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그쪽이고요. 대한민국도 지금 3당이 전부 다 똑같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생물학적인 어떤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상 공간에 들어가 있어서 다른 성취는 느낄 수 있지 몰라도 최악의 경우라도 일단 생존을 하게 만들자라는 게 사실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노동소외가 되더라도 이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담론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조금 우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단계까지는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 가상 공간을 활짝 열어주는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주식시장의 변동 또 기업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유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근에 내신 책 테크노믹스 시대의 부의 지도 여기 보면 정말 솔깃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부의 지도를 바꾸는 그런 산업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특별히 이 산업군들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지 그걸 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신다면 어디부터 봐야 될까요? 테크노믹스라는 용어를 만들 때 조금 분명히 고민을 했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는 오히려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활기를 좀 잃었고 그다음 오프라인 쪽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특히 고용 유발도 많이 안 됐죠, 그죠? 많이 힘들었단 말이죠.
GDP 그로스도 마이너스로 갔고. 그런데 전 세계 주가 지수가 미친 듯이 폭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어떤 분들은 유동성의 힘이라고만 이제 단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기업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보잉 같은 회사, 그 대단한 회사가 힘들었고요. 우리가 위대한 기업이라고 칭송을 했던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에디슨이 만들었던 1800년도에 GE도 힘들어졌고요. GM, 포드 할 것 없이 다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회사의 주가는 굉장히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네, 진짜 한없이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테슬라가 이미 미국 시의 시가총액 5위가 됐습니다. 네. 곧 조금 있으면 여기도 1트리언 달러, 즉 1000조를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과연 돈이 미쳐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주가대로 얘들 끌어올린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가 줬던 건 뭐냐면 미래 시대를 굉장히 저희가 체감을 했고요. 속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 좀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좀 배우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직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은행에 직접 가서 창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지 앱을 다운받아서 은행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쪽에 편입이 되셨어요. 어르신들도. 그 얘기는 누가 아무리 시켜도 안 하시던 분들이 결국 이번에는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O2O입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데요. 요 세 글자를 가지고도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의 끝판왕은 뭘까요? 온라인의 끝판왕이요? 네. 뭘까요? 아니 저 기자님 이제 만약에 기업들? 방송 딱 끝나고 식사하시고 싶은데 나가실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당장 우리는 뭘 찾죠? 배달의 민족이나 네. 아니면 저희가 푸드 딜리버리 쪽에 앱을 찾아야겠죠. 그죠? 네. 이게 플랫폼입니다. 온라인은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을 결국 표현하는 수단은 플랫폼이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한국의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 기업들 아니면 아까 심리적 욕구, 넷플릭스 아니 HBO라든지 아니면 이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온라인은 이미 다 알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에 한 7개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이미 이쪽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한국은 유럽 같은 경우는 구글한테 완전히 잡아먹혔지만 한국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 살아있고요. 네. 특히 이번에 일본의 야후 재팬하고 이제 합병하는 부분도 경제적으로서는 쾌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의 네이버가 일본의 야후 재팬을 어떻게 보면 약간 합병하게 할 수 있게 됐기 일본의 때문에 플랫폼까지도 어쨌든 그렇죠.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일본은 굉장히 이번에 자존심 많이 상해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라인에 이어서 결국은 이제 야후 재팬까지도 네이버 쪽에 넘어간다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온라인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투는 뭘까요? 이게 연결을 의미하는 투인데 네. 이게 보통 커넥티비티. 커넥티비티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5G, 포스트 5G 아니면 지금 이제 스페이스X에서 이제 위성을 쏴서 하는 결국 이제 위성 통신까지도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할 거고요. 그건 물리적 통신하고 또 하나는 뭔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필요한 게 페이먼트 시스템이죠. 이게 핀테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뭔가 연결되는 쪽에 있는 게 투.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결국은 어떤 거냐? 지금은 사람의 근력, 사람의 땀, 노력 이런 거 가지고 물리적 공간에서 뭔가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쿠팡에다가 주문을 했을 때 쿠팡맨이 딜리버리를 하죠. 우리 몸까지. 그리고 풀필먼트 센터 창고에서 누군가 확 정리를 하고 패키징하고 하는 작업을 하겠지 사람이. 근데 이미 아마존은 키바 시스템이라고 해서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끔찍하던데요. 그 물류 시스템 내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그렇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제는 이런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그게 로보타이제이션입니다. 네. 즉 사람의 근력을 대신하는 뭔가 자동화, 무인화의 과정.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도 똑같습니다. 무인화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매뉴얼화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저 택배를 하더라도 상자 크기가 다 다르고 어떤 녀석은 비닐에 담겨 있고 어떤 놈은 박스에 담겨 있고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비전 센싱이 돼요. 야, 이건 어떻게 잡아라. 이건 어떻게 두 손으로 잡아라. 이건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으로 잡아라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보타이제이션이 되는 데다가 지금까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우리 집 문 앞까지 배달해 주는 거는 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했다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임시적으로 생겼던 즉 수요 공급의 탄력성 때문에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했던 게 긱 이코노미입니다. 네. 근데 긱 이코노미가 최근에 암초에 부닥쳤어요. 예, 요즘에 기기 이코노미가 좀 약간 부진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힘들다 보니까 보통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분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고정급을 받는 분들보다는 대우도 안 좋고 힘들더라.
기계 플랫폼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거기에 이제 고용이 되는 그렇죠. 노동자들은 많이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펼쳐진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이번에 이제 우버에 태클을 좀 걸었던 거죠. 왜냐하면 네. 보험도 이게 지급 안 하고 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일반 이제 고정급 받는 보다 낫다. 최고 개선해라. 자, 그게 어떻게 보면 변동비화 시키려는 기업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암초를 만난 겁니다. 그럼 만약 기자님이 자본가다. 그러면 이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그것도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마저도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요? 맞습니다. 그게 섭섭하네. 그래서 오프라인의 끝판왕이 로보타이제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로보타이제이션을 한번 제가 쉽게 좀 설명해 볼게요. 2차원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도로에서 결국 막 다니는 로봇이 네. 자율주행차입니다. 어. 왜냐면 이것도 굉장히 장애물을 회피해야죠. 네. 예를 들어 어떤 데는 뭐 리어카가 지나가기도 하고 자전거가 지나가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막 무단횡단도 하고 이 수많은 변수에 스스로 판단하는 거는 결국은 자율주행도 2차원 공간의 로봇입니다. 자, 3차원 공간의 로봇을 우리가 보통 UAV라고 얘기합니다. Unmanned Aerial Vehicle이라고 해서 무인기죠. 이 무인기를 이용해서 택배를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꿈꾸고 있는 무인 택배고요. 네. 드론 택배죠. 그 다음에 UAM이라고 해서 Urban Air Mobility는 이 UAV를 이용해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서비스의 형태입니다. 네. 특히 urban, 도시에서 도시의 빌딩 상공에서 사람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만 딱 타면 바로 올라가서 바로 타면 잠실까지 1시간 10분 걸릴 거리를 한 7분 만에 갈 수 있는 네. 이게 이제 어번 에어 모빌리티거든요. 이 역시도 3차원 공간의 로봇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택배용 로봇, 그다음에 뭐 각 공장에 있는 산업용 로봇 등등. 그래서 O2O 오프라인의 끝판왕은 긱 이코노미를 경유해서 결국은 로보타이제이션을 가는 시대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화두가 되어 있는 게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뭐 그다음에 UAM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교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무인화가 되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결국은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무인화시키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인지라는 게 스마트 센싱입니다. 카메라가 1억만 화소 이상의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레이더, 초음파 센서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MEMS라는 센서가 있어요. 이것들이 온도, 기압, 습도 이런 것들을 막 측정합니다. 반도체가. 이런 것들이 사람보다 훨씬 더 촉각을 예민하게 만들겠죠. 네. 이게 인지고요. 여기서 느끼고 판단한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이 AI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보고 피워야겠다. 더 빨리 뛰어야 사고 안 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가 AI를 통해서인데요. 이 AI가 임베디드, 즉 로봇 아니나 차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는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 기억에 연장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클라우드입니다. 네. 근데 클라우드가 저 멀리 떨어지는 클라우드하고 이 차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지연이 없는 5G 혹은 뭐 이 저 난반사가 안 되는 위성이 다이렉트를 쏴주면 굉장히 빠르다는 거거든요. 장애물이 없고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있는 밀림, 초원도 위성이면 똑같겠죠. 네, 그렇겠죠. 뭐 우리가 유선으로 뭐 전봇대 설치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지구를 4,200개가 되는 위성으로 둘러싸서 실시간으로 통신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되는 게 판단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테슬라의 경우는요, 도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조 시스템은 여기서 스스로 판단했던 것들을 정보를 클라우드에 입력하게 되면 여기서 숱한 연산을 해서 이 도조라는 게 태권 도장, 유도 도장 할 때 도장입니다. 네. 뭔가 연마하고 스킬을 계속 빌드업 시키는 이 장소죠. 그 도조 시스템에서 공부를 시킨 걸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것들도 이 인공지능이 거의 80% 이상을 채웠다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20% 정도만 더 채우면 완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게 지금 테슬라 측의 설명입니다. 네. 다 되면 로봇 택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잘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이 판단의 영역입니다. 자,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더가 아니면 뭐 비틀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어인데 그럼 애플이 인지 판단 제어 중에 잘하는 게 뭘까요? 제어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판단입니다. 판단.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실제 이제 많은 이제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보를 얻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제어는 뭐냐면 애플이 예를 들어 야 더 달려 했을 때 애플이 그러면 차를 만드나요? 못 만들겠더니 ODM 방식으로. 자, 여기서 저희가 좀 기분 좋은 얘기했습니다.
LG 마그나가 뭐 설립된다 그랬을 때 애플에 차를 공급할 수도 있어요라는 기사 때문에 우리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네. 근데 그 이후 얼마 안 지났는데 현대차 걸 수 있다라는 얘기. 애플이 어디 멀리 못 가네요. 네. 전부 다 한국에 머물러 있죠. 네. 그게 한국에 굉장히 뛰어난 인지의 핵심인 게 LG 이노텍 같은 데서 만드는 센서들, 삼성 전기에서 만드는 센서들, 카메라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지도 한국이 참 잘해요. 그리고 제어는 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나 로봇. 그다음에 만도 같은 회사가 사실 이제 이 제어 쪽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2.4조를 투입해서 같이 조인트 벤처를 만든 앱티브라는 회사가 이 제어의 끝판왕입니다. 자, 그러면 인지하고 제어는 아주 뛰어난데 이 판단은 딱 봐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딥러닝 이런 것들이 제일 필요한 쪽이겠죠. 그래서 이 인지 판단 제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인지 판단 제어가 다 되면 기존에 있는 인더스트리, 예를 들면 농업, 아주 전통적인 이제 재래식 농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농기계가 무인화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농사는 무인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게 스마트팜이고요. CES 2021에 네. 아마 존디어라는 회사가 나올 겁니다. 100여 년 전통의 굉장히 오래된 농기계 회사인데요. 무인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농기계 그대로 붙으면요, 스마트팜이 돼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뭐 사실 이제 명령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으니까 오늘 비가 온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제보가 되고요. 아예 그냥 농기계가 와서 자동으로 그냥 농사를 짓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도 테크 쪽에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 많은 이 인력들이 들어가서 이 일을 돌렸다면 지금 이제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이 ERP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거 전부 할 수 있는 ERP 시스템서부터 공장 말단에 있는 로봇의 축 마디마디에 들어가 있는 액추에이터까지 다 움직입니다. 네. 자동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 축적되는 이 정보들은 다 클라우드에 다시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서큘레이션 되는 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 스마트 카는 뭐 많이 말씀드렸고요. 네. 결국 스마트란 얘기가 결국은 무인화를 의미합니다. 사람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큰 축을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날로그에서 디지타이제이션, 즉 영과 일의 이진수로 바꾸고 이게 다시 어떤 제품화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거기서 여기서 막 수많은 이 표출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 시대가 앞으로 계속 펼쳐질 거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든 붙잡으셔야 됩니다.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끝까지 봤을 때 어떤 기업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신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주 쉽게 무인화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꽉 잡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네. 굉장히 오랜 동안 진행될 겁니다.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카본 뉴트럴리티, 즉 탄소 중립입니다. 네. 이게 이번에 우리가 큰 재앙을 받았어요.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인류의 불어닥친 재앙이지만 이 기간에 똑같은 자연재해가 두 번 벌어졌습니다. 뭐냐? 캘리포니아의 큰 산불. 네. 산불과. 네. 대한민국 국토의 25%를 태워버렸어요. 네. 근데 불이 딱 꺼지자마자 캘리포니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2035년도에 내연기관차를 판매 금지하겠다. 이 불하고 내연기관 판매 금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이 탄소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열이 이렇게 뜨거운 적이 없었다. 네. 그리고 강풍이 불었다. 대기가 매우 건조했다. 이것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자동차를 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때가 트럼프가 나 이런 기후 협약 탈퇴하고 이런 환경 마피아들이 하는 얘기 안 따라다니겠다라고 얘기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자, 또 하나가 뭐냐? 산샤댐이 붕괴 직전까지 가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위기가 있었죠. 자, 그게 뭐였냐면 보통 CO2가 배출되면 수십 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공중에. 그게 이제 결국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는데요. 구름도 이 머금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거의 사상 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가 한번 쏟아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네. 이걸 겪고 나서 전 인류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탄소 중립은 이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소위 말하는 환경 마피아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아주 쉽게. 산업혁명 이후에 기후가 1도가 올라갔다. 네. 근데 이게 앞으로 1도가 더 올라오게 되면 6,500만 년 만에 인류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0.5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으나 1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대재앙이 닥친다는 게 그들의 요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가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지만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ESG라든지 뭐 이런 쪽의 투자 패턴이 계속 있는 게 뭐냐면 야 이거 안 지키면 니네한테 돈줄 끊어버릴 거야 앞으로.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ESG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국도 2050년 탄소 제로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건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전기차입니다. 가장 쉬운 게 뭐냐면요. 전체 CO2 배출량의 16% 정도가 결국 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네. 자 여기까지 빅테크 또 그리고 기술 이런 쪽이 선도화해가는 앞으로의 부의 지도에서 전반적인 그림을 좀 그려봤다면요. 사실 오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갖고 계신 진짜 강점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아주 특화된 전문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요.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모빌리티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올지 그리고 투자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그 녀석 때문입니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의 상단부가 열렸다. Round one, fight.